3월 12일이고요. 자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먼저 살펴볼 내용은요. 형변환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여기서 형이라고 하는 거는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얘기합니다. 그 데이터 타입이 변환되는 것을 형변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 형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타입. 변수의 데이터 타입이죠. 그게 이제 다른 타입에서 다른 타입으로 변환되는 거를 형변환이라고 하는데 보통 영문으로는 그냥 캐스팅이라고 얘기를 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암묵적 형변환과 명시적 형변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암묵적과 명시적. 근데 어떤 책은 이 암묵적 형변환을 자동 형변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명시적 형변환은 강제 형변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암묵적이라는 거는 특별히 어떻게 우리가 조치를 안 해도 그냥 아름아름 자동으로 된다는 의미고요. 명시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코드상에서 뭔가 그 형변환에 관련된 명령어를 명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니까 뭐 크게 그렇게 구별하지 마시고요. 네, 줌이 안 된다고요? 어디 봅시다. 잠깐만요. 그러면은 제가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에요. 줌 주소 체크가 바뀌었구나. 자, 지금 줌으로 접속 중인 분이 계시니까 좀 기다려 볼게요. 황승현님은 지각. 네, 들어왔네요. 어,
줌이 갑자기 주소 체계가 바뀌었네요. 예전에 이렇게 짧은 주소 체계가 아니었는데. 자, 어쨌건 다시 넘어갑시다. 좀 중단됐죠? 자, 우리가 변수를 만들 때 int a는 100 혹은 system.out.println 이라고 명시하고서 여기다가 50 이런 식으로 대놓고 값을 적는 형태, 이런 형태를요 리터럴이라고 해요. 단독으로 명시되는 숫자나 문자의 논리값 같은 거를 리터럴이라고 해요. 자, 저번에도 이거 이야기했었는데 만약에 그냥 대놓고 100이라고 하면은 얘는 정수를 표현하는 바이트, 쇼트, 인트, 롱 중에 무엇으로 인식되느냐. 리터럴의 기본 타입은 인트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바이트, 쇼트, 인트 타입의 변수를 선언했다. 만약에 바이트 타입의 A에다가 100을 넣었다 라고 하면 얘 자체는 인트예요. 리터럴은 기본적으로 인트라 그랬죠. 정수 형태의 리터럴은 기본적으로 인트라 그랬죠. 얘 자체는 인트형 타입인데 이거를 바이트 타입으로 바꿔서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름아름 그냥 알아서 진행된다 라고 해서 암묵적 행관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바이트, 쇼트, 롱 타입으로 집어넣는 값들은 전부 인트형의 리터럴을 다른 타입으로 형반환 처리한다라는 거죠. 자, 이게 리터럴에 대한 케이스고요. 이미 만들어진 변수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최초로 선언된 변수보다 더 큰 크기의 메모리를 차지하는 데이트 타입의 변수는 특별한 처리 없이 대입이 가능하다. 이게 말이 어렵죠? 정수만 놓고 봅시다. 정수의 표현 범위를 이야기해 보면은 바이트 다음이 쇼트 다음이 인트 다음이 롱입니다. 이게 메모리 크기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표현 범위만 놓고 얘기하면은 이런 거예요. 바이트가 요만큼, 바이트가 표현하는 게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예요. 그 다음에 쇼트는 그거보다 좀 더 넓은 범위를 표현하니까 이만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인트고요. 롱이에요. 바이트, 쇼트, 인트, 롱. 이게 표현 가능한 범위라고 칩시다. 그럼 바이트에 맞게 만들어진 변수는 이 세 가지 모두 다 커버 가능하죠. 근데 만약에 인트 타입으로 만들어진 변수인데 인트가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이만큼인 거잖아요. 인트가요. 그쵸? 근데 인트가 표현할 수 있는 범위의 값 중에 여기에 있는 값이 롱으로 바꾸고 싶다. 롱은 커버할 수 있죠. 근데 쇼트랑 바이트는 커버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범위의 변수를 더 작은 타입으로는 못 바꿔요. 하지만 더 큰 타입으로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자, 요거는 제가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 이게 이제 실제 설명에서는 더 큰 크기의 메모리를 차지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면은, 자, 우리 첫날 수업할 때 이걸 이제 메모리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이거 한 칸을 1바이트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인트는 4바이트의 메모리 크기를 차지하기 때문에 4칸을 차지해요. 이게 인트의 크기예요. 여기에 이진수들이 다가다가다가 들어있어요.
롱 타입 같은 경우는 8칸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게 롱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인트는 데이터가 이만큼 들어있는데 롱 타입은 이만큼 들어있어요. 그래서 인트 타입의 변수를 롱 타입에다 저장하려고 그러면은 저장하고 오히려 4칸이 남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롱 타입에 있는 8칸에 가득 차 있는 데이터를 인트에다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나머지 4칸은 들어갈 공간이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데이터에 손실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은 안 해줘요. 책에서 이제 요거를 이제 메모리 크기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 그냥 큰 집 사는 애들이 작은 집 가서 못 사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말을 지금 한글로 푼 거예요. 인트형의 변수를 롱 타입의 변수에 대입하는 거는 4칸짜리 공간에 저장된 데이터를 8칸짜리 공간으로 옮기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인트형 변수 A에다 10을 넣고 A를 롱 타입 B에다 넣어라 라고 하면 에러 안 나요. 근데 롱 타입에 만들어 놓은 변수는 8칸짜리잖아요. 이거를 4칸짜리 공간인 인트에다가 대입하면은 메모리 공간이 부족해서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니까 에러가 나요. 자, 그래서 실제로 여기를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코딩하면은 여기서 이제 빨간 줄 갈 거예요. 이거 못한다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마 수업 때 이클립스라는 프로그램을 쓸 수도 있을 거다라고 했었죠. 이클립스는 지금 우리가 쓰는 비주얼 스튜디오보다 기능이 더 많아요. 거기서도 이렇게 에러라는 부분은 빨간 줄로 표시해줘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코드를 해놓고 빨간 줄이 있는 상태에서 실행을 하려고 그러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기준으로 오른쪽 하단에 메시지 박스가 뜨면서 빌드 페일드라고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컨티뉴를 누르면은 이런 식의 에러 메시지가 나와요. from long to int. 롱에서 인트로 보내는 게 뭐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렇게 되고요. 이건 정수의 경우고, 실수, 불린 타입. 실수 형태의 리터럴은 기본적으로 더블로 인식돼요. 그러니까 3.14라고 하면은 얘는 기본적으로 더블 타입이에요. 그래서 첫날 딴 건 몰라도 인트하고 더블은 오늘 외우고 가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 기본이 걔네니까. 그래서 이거를 플루트 타입의 실수에 대입하면요, 이렇게 코딩하면 인트는 그나마 조금 아름아름 해주는 게 있는데, 인트 같은 경우는 5라고 하면은 얘가 인트라 그랬죠. 이거를 바이트 타입의 A에다가 저장하면은 알아서 바꿔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수는 좀 달라요. 3.14를 플로트에 넣으면 에러 나요. 더블을 플로트에 넣을 수 없다라고 에러 나버려요. 인트는 좀 지가 알아서 하는 맛이 있는데 플로트는 완전 꼰대야. 딱 떨어지지 않으면 안 해요. 그래서 플루트 타입 변수에다가 실수를 집어넣고 싶을 때는 나 플루트 값이야 라고, 이 리터럴은 플루트다 라는 의미로 뒤에다가 플루트의 앞글자인 F를 적어줘야 돼요. 이거는 대소문자 안 가려요. 정수에서도 이런 걸 쓰기는 해요. 100이라고 하면 인트라 그랬죠. 여기 앞에다가 L을 붙이면 롱 타입으로 인식을 해요. 근데 롱 타입은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3.14라고 하면 더블이라고 인식한다 그랬죠. 여기 F라고 하면 플루트라고 한다 그랬어요. 3.14 뒤에 D를 붙이면 무조건 더블이에요. 근데 없어도 더블로 인식하니까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플루트의 경우는 빼도 박도 못하고 무조건 적어야 돼요. 그럴 바에 그냥 웬만하면 플루트 쓰지 마세요. 플루트 타입의 변수는요, 메모리 공간이 4바이트고요. 더블 타입 변수는 8바이트예요. 얘네들 간에는 표현 가능한 값의 범위라기보다는
표현 가능한 소수점 자릿수가 누가 더 많은가예요. 만약에 3.14하고 3.14, 1592 이거하고 뭐가 더 정밀해요? 0.1하고 0.0001하고 뭐가 더 정밀해요? 소수점이 많이 갈수록 같이 정밀해져요. 그래서 어떤 책은 플루트와 더블 타입의 차이를요, 더 정밀하다라고 얘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소수점 자릿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3.14는 3.14 1592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3.14 1592는 이걸로 하려고 그러면 뒤에 거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플루트 타입의 변수는 더블로 들어갈 수 있는데 더블 타입의 변수는 플루트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사실 이 차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실무에서는 진짜 안 씁니다. 사실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일단 기본적인 내용이긴 한데 공부해놓고 나면 안 쓰는 것 중에 하나예요. 다들 졸업하셨나요? 학교. 아직 학업 중이신 분 혹시 계세요? 괜찮으니까. 학업 중이신 분이 계시면은 학교 시험 볼 때 주의할 거 뭐 이런 것 좀 간단히 얘기해 주려고. 안 계시면은 그런 거는 그냥 제가 임의로 알아서 할게요. 자, 이게 기본적인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긴 한데요. 그 C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걸 좀 중요한 특징으로 삼는데 자바 같은 경우는 이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지금 설명만 그냥 따라오시고요. 굳이 외우려고 노력 안 하셔도 되는 내용이에요. 학교 시험 문제에는 나올지언정. 차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은요, 캐릭터의 줄임말인데 한 글자만 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헛다운표를 사용해요. 스트링은 문자열 무한대예요. 쌍따옴표로 감싸기만 하면은 여기는 무한대의 글자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얘를 쓰지 굳이 얘를 쓸 이유는 없겠죠. 근데 이 차라고 하는 타입은요, 모든 숫자형 타입에 직접 대입이 가능해요. 만약에 차 타입의 K는 알파벳 A다 라고 선언해놓고 여기다 K로 바꿔도 똑같은 코드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자, 출력하면은 다 97로 나오죠? 정수형 타입이냐 실수형 타입이냐에 따라서 소수점이 붙냐 안 붙냐의 차이지 다 똑같은 값이잖아요. 저번에도 한번 보여줬던 것 같은데 아스키 코드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컴퓨터는 궁극적으로 이진수밖에 못 알아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헬로라고 적어도 이게 컴퓨터 안에서는 뭐 이런 이진수 값으로 막 바꿔서 들어갈 거라고요. 뭐 이런 무작위로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하려면은 다짜고짜 이진수로 바꾸는 것보다 그래도 우리 입장에선 10진수로 바꾼 다음에 이진수로 바꾸는 게 좀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컴퓨터에서 다루는 모든 글자들에 일련번호를 붙여놨어요. 예를 들어서 느낌표는 10진수로 33이에요. 그럼 이거를 이진수로 바꾸면 이제 컴퓨터가 이해하는 거예요. 대문자 A는 65예요. 소문자 A는 97이에요. 이게 진법 변환이 만약에 30담이라고 하면은 2로 나눠 11이죠? 또 2로 나눠 그러면은 5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로 계속 나눠갖고 뭐 나머지들 갖고 어떻게 한다 뭐 그런 게 있긴 한데 뭐 저도 중학교 때 배워서 가물가물하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알았어요. 지금은 중학교 수학 과정에서 진법 변환이 없더라고요.
주말에 파이썬 수업하는데 이제 지금 고등학교 학업 중이신 분, 고등학교 갓 졸업하신 분이 계신데 이진수랑 팔진수를 모르는 거야. 16진수랑. 그래서 안 배웠어요. 그랬더니 안 배웠대. 그럴 리가 하고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찾아봤더니 10진수 말고는 다른 수를 안 배우더라고요. 어쨌건 이진수는 0하고 1로만 구성된 수체계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눈 거고 나머지 알파벳들은 일씩 커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가장 많이 지금 여러분들이 오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트링, 문자 열면서만 할 때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이렇게 선언하는 경우. 이렇게 시스템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소문자로 시스템으로 시작하는 경우. 이렇게 하면 컴퓨터한테 첫 글자를 83이라고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115라고 내린 거야. 당연히 안 되죠, 그러면. 컴퓨터 이거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이거를 이진수로 바꾸면 숫자가 몇 개가 되겠어요. 컴퓨터 입장에서 대소문자 틀리면은 에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혹한 게 아니야. 그래서 대소문자 가리는 거를 좀 꼼꼼하게 체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인 문장 작성할 때랑 코딩할 때의 그 대소문자를 바꾸는 타이밍이 좀 달라요. 그래서 아무리 눈으로 봐서 알 수 있을 것 같은 내용도 한번 직접 쳐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아까 그 수로 바꿔진 체계를 아스키 코드라고 한다고 했어요. 컴퓨터에서 쓰이는 모든 글자에 적용된 일련 번호고요. 알파벳 소문자 A의 아스키 코드는 97입니다. 그래서 차 타입의 리터럴을 숫자형 변수에 대입하면은 자동으로 아스키 코드로 변환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97, 소문자 A를 97로 바꾸면 이걸 이진수로 바꿨을 땐 요거예요. 이게 알파벳 A의 바이너리 데이터인 요거하고 같다는 거죠. 앞에 공이 하나 붙긴 하겠지. 왜냐면 한 글자당 이진수 8개로 구성한다고 그랬잖아요. 모자르는 건 앞에 0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는 97 더하기 98이 됩니다. 글자끼리 더하라 그러면 컴퓨터가 알아서 숫자로 바꿔서 연산을 해요. 그래서 연산이 나오는 거죠. 195라고. 자, 이미 선언된 변수를 다른 타입에 대입할 때 자바에서는 차 타입한테 2바이트를 했다네요. 그러니까 1바이트의 크기를 갖는 바이트 타입과 같은 크기의 공간을 차지하는 쇼 타입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숫자형 변수의 대입이 가능해요. 쇼 타입도 될 것 같은데 유독 쇼 타입은 안 받더라고요. 사이즈가 같으니까 될 것 같은데 꼴에 자존심이 있는지 같은 평수로 이사 가기는 싫은가 봐. 이사 갈 때는 무조건 더 큰 평수로만 갑니다. 자, 그래서 차 타입의 A를 바이트 타입의 변수에다가 대입하면은 에러, 쇼트 타입에 대입하면 에러인데 그 밖에 나머지 정수형 타입에다가 대입하면은 문제없이 진행이 돼요. 실수도 문제없고요. 자, 그 밖에 근데 이 차 타입에 대한 특성은 지금 읽어봤을 때 오케이 이해됐어 인 건데 굳이 다음 교시에 기억 못해도 상관은 없는 내용이에요. 차 타입에 대한 얘기는. 자, 그 밖에 모든 형태의 정수형 변수는 모든 형태의 실수형 변수에 대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약간 예외적인 게 있는데요. 롱 타입의 정수형 변수는 메모리 크기가 8바이트예요. 근데 플로트 타입은 메모리 크기가 4바이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안 되는 거야. C 언어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수와 실수가 있으면 뭐가 더 표현 범위가 커요? 실수가 표현 범위가 더 크죠. 그러니까 이때는 허용을 해요.
롱에서 플루트의 암묵적 형변화는 허용이 돼요. 모든 형태의 실수형 변수는 모든 형태의 정수형 변수에 대입 불가능해요. 왜냐면 소수점 어떡할 건데. 심지어는 인트 타입의 a에다가 1.0도 대입 안 돼요. 0.0도 값이 존재하는 걸로 봐요. 이것도 허용이 안 돼요. 마지막으로 불린 타입은 어떤 타입으로든 변환이 불가능해요. 자, 결론 내리면 정수는 실수로 바꿀 수 있고요. 실수는 정수로 못 바꿉니다. 정수끼리 혹은 실수끼리는 메모리 크기가 더 큰 타입으로 변환 가능. 평수가 더 넓은 데로 이사갈 수 있다. 차 타입은 인트형 이상의 메모리 크기는 대입 가능한데 이거는 잊어버려도 된다 그랬죠? 자, 근데 이론적으로는 메모리 크기에 대한 데이터 이동 제약인데 같은 평수나 작은 평수로는 이사를 안 가고 큰 평수로는 이사를 갈 수 있다라는 게 이론적인 건데 단순히 값에 대한 표현 범위로 이해하는 게 자바에서는 더 효율적이에요. 아까 롱을 플루트로 넣을 수 있다. 그런 예외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지금까지 내용 정리할 수 있겠나요? 그 여러분들 구입하신 학원 교재에서는 이 형변환이라고 하는 주제가 책에서 그 변수 설명할 때 같이 나와요. 변수랑 데이터 타입 선언 그 설명할 때 같이 나오는데 저는 형변환만 따로 별도 단원으로 뺐습니다. 자, 요거는 이론만 페이퍼에 정리해서 예제 수를 따로 준비를 했는데요. 간단해요. 예제 코드는 자, 형별하는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바꾸는 거 어떤 타입의 변수를 다른 타입의 변수에 저장하는 거라고 그랬죠? 표현 범위가 작은 데이터 타입에서 표현 범위가 큰 데이터 타입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바이트, 쇼트, 인트, 롱, 플루트, 더블인데 차 타입은 요렇게만 갈 수 있어요. 정렬하다가 밀렸네. 자, 실제로는 작은 크기면 더 큰 크기 변수를 쓰는 게 가능하다. 큰 크기의 메모리를 쓰는 거는 작은 변수로 옮길 수 없다. 데이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한 얘기고요. 자, 코드 봅시다. 자, 인트 타입의 10. 그럼 인트 타입을 롱 타입에다 대입하면 자동으로 된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사실 충분해요. 자, 그 다음에 예외 상황. 롱 타입의 변수가 메모리 크기가 더 큰데 롱 타입의 넘버 2죠. 얘는 플루트로 들어갈 수 있다. 그 밖의 상황은 에러가 나서 굳이 이야기를 안 했는데 굳이 예제를 안 넣었는데 플루트 타입의 파이에다가 3.14를 저장하면 빨간 줄 가요. 이렇게. 왜냐면은 타입 미스매치, 타입이 안 맞다 그랬잖아요. 더블에서 플루트로 바꿀 수 없대요. 그쵸? 얘가 더블이라는 거죠. 3.14가. 그래서 정확히 실수를 내려면 여기에 F를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를 더블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요거가 이제 일반적으로 실수 제일 많이 하는 케이스예요. 나머지 형반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긴 해요. 자, 그다음 아까 차 타입의 A. 실행하면 그냥 알파벳 A 나옵니다. 이걸 인트에다 바꾸면 아스키 코드로 바뀐다 그랬죠. 그리고 반대로 차 타입의 변수에다가 아스키 코드에 해당하는 숫자를 넣으면은 요 숫자에 해당하는 글자로 바꿔서 저장돼요. A65B 이런 식으로. 자, 요거 지금 두 개 간단하죠? 요거 두 개 제가 단톡방에 스크린샷으로 올렸어요.
요거 두 개 하는데 10분이면 되겠죠? 요거 하시고 10분 쉬었다가 10시 반에 만납시다. 형변환에 대해서 남은 부분은요, 명시적 형변환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는 설명도 간단하고 지금 예제 파일도 하나만 있으니까 일단 간단하게 설명하고 한 5분 정도 실습해서 마무리한 다음에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아까 이제 형변환이라는 걸 할 때 암묵적 형변환에서는 데이터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암묵적 형변환에서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는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작은 평수로는 이사를 못 가는 건데, 그럴 때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강제로 바꿔버리는 걸 명시적 형변환이라고 해요. 자, 할당하는 리터럴이나 변수 앞에 변환할 타입을 직접 명시하는 거예요. 더블 타입은 인트로 바꾸면 뒤에 소수점을 어떻게 처리할 수 없잖아요. 이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바꿀 거면은 앞에 이렇게 형변환을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설정하면은 소수점 아래자리는 모두 버려요. 반올림 따위 없어요. 무조건 다 버려요. 이게 명시적 형변환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강제 형변환에 대해서 보면은, 자, 더블 타입의 100이라는 변수를 담은 다음에 일단 출력을 했어요. 자, 얘는 지금 정수죠. 100은요. 그럼 정수를 실수 타입에다 저장하면은 이때는 자동 형변환이 발생해서 100.0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든 더블 타입의 값을 다시 인트 타입으로 바꿀 때는 뒤에 소수점 0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안 바뀌어요. 그냥은. 그때는 강제로 인트로 바꿔라 라고 하면은 소수점 뒤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100.0이 나올 거고 여기는 100이 나올 겁니다. 자, 3.141592 더블이니까 뒤에 D를 붙였어요. 더블은 뭐 굳이 안 붙여도 된다고 하긴 했죠. 자, 이럴 때 출력했는데 얘를 인트로 강제로 바꾸면 뒤에 소수점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3이 되는 거죠. 자, 실행 결과 한번 볼까요? 자, 처음에 100.0이 나왔고 이걸 정수로 바꾸니까 뒤에 소수점 빠져서 100. 3.141592도 강제로 바꾸면 소수점 다 지워서 3. 이렇게 된다는 거죠. 별거 없죠? 자, 지금 요 파일 제가 톡방에 올렸으니까 요거 실습하시고요. 지금 한 5분 정도만 시간 할애할게요. 그쯤 될 것 같으니까 그 사이에 다음 자료 체크해서 톡방에 올려놓겠습니다. 이번에 진행할 내용은요, 조건문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이제 프로그램을 공부할 때 특히 자바 언어를 기준으로 하면은 처음에 이제 개발 환경 구성하는 거, 그리고 프로그래밍 개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죠, 당연히. 뭐 우리 맨 처음에 깔고 했던 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주제가 변수하고 데이터 타입. 보통은 형변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데이터 타입하고 같이 얘기를 해요. 보통은. 근데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주제가 배우고 나서 이제 제 생각에는 형변환까지는 약간 좀 이론적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론이 길면 좀 자칫 지루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도 좀 뭔가 해보는 느낌이 들게끔 연산자를 저는 먼저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 얘기하고, 형변환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 이제 입출력이라고 하는 주제를 했었죠. 입출력에서 이제 형식 문자, 이스케이프 문자, 그리고 형식 문자, 그 다음에 그
직접 사용자가 키보드로 입력하는 거.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 이스케이프 문자하고 형식 문자 같은 경우는 출력하고 관련된 거라서 직접 입력하는 거 하나만 단원으로 빼기엔 너무 내용이 적으니까 여기에 제가 묶어놓긴 했는데, 이스케이프하고 형식 문자는 어떤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타임 이야기할 때 문자열이라는 것도 나오죠. 이 문자열 이야기할 때 같이 얘기하는 게 보통이기는 해요. 근데 그 단원별로 분량을 좀 나누느라고 제가 위치를 좀 바꿔놨는데 크게 언제 배워도 상관은 없는 내용이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1쿼터가 끝나면, 여기가 이제 1쿼터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이라는 걸 합니다. 혹은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한다라고 해요. 여태까지 했던 거는 그냥 코드가 한 줄씩 순서대로 실행하는 거죠. 근데 이 문법에서 공부하는 게 조건문과 반복문이라는 걸 공부해요. 조건문은 무조건 실행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조건이 참일 때만 코드를 실행하게 하는 거고, 반복문은 어떤 구간을 우리가 정한 범위 안에서 연속적으로 반복 실행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끝나고 나면은 배열이라고 하는 거를 공부를 하고요.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뭐 플러스 하나 정도가 더 들어갈 가능성도 있지만, 제가 봐서는 만약에 자바를 원, 투로 나눈다라고 하면 여기가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내용은 아마 이쪽 전공하셨으면 C 언어 공부하신 분들도 그냥 이 순서대로 비슷하게 공부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C 언어 같은 경우는 이 뒤에 이제 그 되게 악명 높은 애가 있어요. 포인터라는 애가 등장을 하는데 보통 거기서 때려치죠. 근데 이제 자바는 이 뒤에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넘어가요. 여기서 클래스, 객체, 메서드, 상속, 은닉, 추상화, 예외 처리, 뭐 이런 자바만의 고유한 어떤 특성들을 공부하는 거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파트 3에서 활용 쪽으로 넘어가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는 여기까지 이제 화면이 등장하진 않아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화면을 이제 웹페이지로 제시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화면이 없으니까 콘솔단에서만 이제 실행이 되는 건데, 제가 평일 오후에 이제 저도 그 장기 과정을 하나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 여기까지 해서 이제 자바가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했었던 게 카카오 검색 결과 연동해서 이제 도서 검색 결과를 쭈르륵 데이터로 긁어오는 그런 활용 예제를 했었습니다. 아마 우리는 요 정도까지 같이 공부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객체 시간이 좀 남으면 객체 지향의 일부를 이쪽에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무리해서 딱딱 이렇게 끊어야지, 무리해서 약간 끌어왔다가 약간 하다가 만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지금 그 범위로 잡고 있어요. 자, 그 중에 이제 우리가 하려는 게 이 문법에서 조건문이라고 하는 건데, 조건문까지는 그래도 좀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반복문부터는 어라 이거 봐라 왜 이렇게 헷갈려 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오늘까지는 할만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조건문 들어가 볼게요. 자, 조건문은 크게 if라고 하는 구문하고요, 스위치라고 하는 구문으로 나뉘고요. if 같은 경우는 그냥 if, if else, 그 다음에 if else, if else, 이렇게 세 종류로 세분화가 돼요. 근데 그냥 퉁쳐서 if문이라고 다 부르기도 해요.
만약에 C 언어 공부하신 분들은 지금 여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C 언어의 규칙하고 1도 차이가 없을 거예요. 자, if은 괄호 안에 주어진 조건이 참인 경우 블록 안을 수행합니다. 프로그램에서 블록은 이 중괄호로 표현한다 그랬죠.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입니다. 소, 중, 대예요. 괄호 모양이. 자, 조건은 참이나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형태면 어떤 구문이건 쓸 수 있어요. if하고서 소괄호를 열고, 보통 우리가 소괄호를 그냥 괄호라고 하죠. 이 안에 조건을 넣는데 이 조건이 참이나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형태여야 돼요.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이라고 되면은 이 블록 안을 실행을 하는 거고, 만약에 조건이 거짓이면 이 블록 안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 조건에 들어갈 수 있는 유형, 대표적인 거, 비교식. 같다, 틀리다,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얘네들은 어저께 결과가 true나 false로 판단된다 그랬죠? 그런 애들이 모두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논리식, and. 그 다음에, 여기 글자 잘렸다. 오어가 있었죠? 여기 오어가 잘린 게 지금 제가 이거 문서를 마크다운이라는 걸로 만드는데, 마크다운에서 이 파이프라인이 특수기호라서 출력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논리값. true나 false. 그러니까 어떤 변수에 불린 A는 true 라고 넣으면 이건 A는 그 자체가 참이잖아요. 요 안에는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으면 무엇이든 상관없기 때문에 여기에다 대놓고 A라고 적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조건식 패턴입니다. 비교식을 조건으로 사용하는 경우. 여기부터는 말 그대로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어 공부 같은 거 할 때도 문법을 공부하면은 예시 문장들 최대한 많이 읽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런 문법적인 표현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최대한 많은 코드 사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요 단원이 지금 이 PDF 파일 이외에도 이 품은 제가 예시를 그 이미지로 또 떠서 드렸잖아요. 그 이미지 같은 경우는 그 대다수가 그 책에 있는 예제를 제가 재현하면서 약간 각색한 거예요. 왜냐면 책을 사는 분들도 계시지만 안 사는 분들도 계시니까. 자, my age라고 하는 변수가 19입니다. if my age가 19와 같다. 19가 19와 같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건 말 되죠? 그럼 여기는 실행을 해요. 자, 19가 20과 다르다. 말 되죠? 이것도 실행을 해요. 19가 19보다 크다. 이건 말 안 되죠? 그럼 얘는 실행을 안 해요. 이 블록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요. 19가 19보다 작거나 같다. 간신히 턱걸이 했죠?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출력 결과는 19살입니다. 20살 아니고요. 학생이에요. 라고 출력이 된다는 거죠. 출력 결과고요. 여기서 많이 오탄하시는 케이스가 요 아이 대문자 쓰시는 경우.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많이 나는 게 괄호 꼬이는 경우. 괄호를 열면은 반드시 닫아야 되는데 요거 안 닫고 그냥 바로 밑에 거 들어가는 경우 있어요. 프로그램 코드는 블록 간의 중첩으로 구성된다 그랬죠. 여기서도 블록을 만들고 요 안에 코드가 들어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블록 간의 중첩으로 코드 구조가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실습할 때 제가 그냥 정직하게 메모장으로 코딩해 볼게요. public class if 1 하고서 public static void main 스트링에 args라고 하고 그 다음에 int my 지금 순서대로 타이핑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냥 타이핑 연습이에요.
여태까지는 이렇게 해도 뭐 크게 영향은 없었지만 이제부터 한 가지 규칙을 부여하겠습니다. public class if 1 모든 괄호는 열면 그 즉시 닫으세요. 그 다음에 이 괄호에 대해서 엔터키 쳐서 자리 잡아주고 그 다음에 들여쓰기 하고 다음 블록 만드는 거예요. static void main 스트링에 여기도 괄호 열면 무조건 닫으세요. 그 다음에 안에 채우는 거예요. 스트링에 args 그리고 이제 뒤에서 블록 괄호 열면 또 닫으세요. 블록을 먼저 잡아놓고 안에를 채우는 식으로 하셔야 돼요. if 괄호 열고 닫고 여기다가 조건 입력하고 또 블록 열고 닫고 비주얼 스튜디오가 어느 정도 도와줄 거예요. public static void main 괄호 열면 비주얼 스튜디오는 자동으로 닫아줘요. 그 다음에 또 블록 열면은 자동으로 닫아줘요. 엔터키 쳐서 자리 잡아놓고 이제 들여쓰기도 어느 정도 자동으로 해줘요. 얘가. 그러니까 일단 항상 블록 안에 블록이 들어간다는 느낌을 같이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블록 괄호가 제대로 구성되면 여기 라인 번호 보이잖아요. 행번호. 그 옆에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화살표 같은 게 보여요. 이걸로 접었다 폈다가 돼요. 그러니까 블록 간에 내가 블록을 잘 만들고 있는가를 이걸로 가늠할 수가 있어요. 코드가 너무 길면 이렇게 축약해서 보고 싶을 때만 열어도 되고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내는 실수 중에 하나가 괄호를 열고서 언제 닫아야 될지 몰라서 코드가 엉키는 경우인데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그걸 고치려면 틀린 그림 찾기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저한테 물어보셔도 저도 괄호 쫙 맞춰가면서 일일이 글자를 다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래 걸려요. 고치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심하셔서 하셔야 돼요. 자, 요번에는 비교식과 논리식을 조건으로 쓰는 경우에요. 자, 포인트가 75래요. 자, 75가 70보다 크다. 조건 참이죠? 자, 여기는 참이고. 포인트가 80보다 작고 나갔다. 75가 80보다 작고 나갔다. 여기도 참이죠? 그러니까 true and true. 결과는 참이죠. and는 전체가 참일 때만 참이니까. 여기는 실행이 됩니다. 75가 70보다 작고 나갔다. 이거는 거짓이죠? 75가 80보다 크다. 이것도 거짓이죠. 그러면 5어 같은 경우는 전체가 거짓일 때만 결과가 거짓이죠. 둘 다 거짓이니까 여기는 실행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출력 결과는 C약점입니다만 출력이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값이 75가 아니라 85였다. 라고 하면은 85가 70보다 크다는 오케이지만 85가 80보다 작고 나갔다는 안 맞는다고요. 근데 AND니까 거짓이 하나 섞여있기 때문에 여기는 실행을 안 할 거고 85가 70보다 작고 나갔다는 거짓이지만 85가 80보다 크다는 참이죠. 5원은 하나라도 참이면 결과가 참이니까 여기는 실행을 하겠죠. 주어진 값에 따라서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선 C약점입니다가 나오고요. 자, 또 다른 유형. 논리값을 조건으로 쓰는 경우에요. 자, is 코리안이 true입니다. 그러면 true와 true는 같다. 오케이죠? true와 false는 같다. 이건 말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밑에 두 개 패턴이에요. is 코리안이 true니까 변수 자체를 조건으로 넣으면은 이 안에다 그냥 true라고 박아버린 거예요.
참인 거죠. 여기는 실행을 합니다. 근데 앞에 not을 붙인 상태에서 true라고 하면은 not true니까 결과적으로는 거짓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실행을 안 해요. 자,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입니다만 출력이 돼요. 여기랑 여기만. 근데 이 변수 값을 거짓으로 바꿔봅시다. 자, fails와 true가 같다. 말 안 되죠. 실행을 안 해요. fails와 fails가 같다. 말 되죠. 여기는 실행을 해요. 자, 이즈코리안이라는 변수 자체가 지금 거짓이죠. 그러면은 괄호 안에다 대놓고 거짓이라고 적은 거니까 얘는 실행을 안 해요. 근데 not fails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true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건 실행을 합니다. 불린 값이 true일 때와 false일 때 앞에 느낌표가 붙었을 때 값이 뒤집힌다. 요거를 되게 많이 헷갈려 하세요, 처음에. 신경 써서 여러 번 살펴보세요. 자, 여기 if은 이건 책에 있는 예제 동일합니다. 자, 스코어가 70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문장은 그냥 무조건 출력하는 거예요. if 문화는 없잖아요. 시험 시작 출력하고 70이 60보다 크거나 같다. 말 되죠? 합격입니다 출력하고 시험이 끝나요. 근데 만약에 스코어 값이 50이라면 시험 시작하고 50이 60보다 크다? 거짓이죠? 출력을 안 해요. 그냥 시험 끝났어. 자, 요거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쓰는 주석 장난인데요. 여러 문장을 주석 처리할 때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주석이 끝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는 그냥 주석이 시작하자마자 끝난 거예요. 아무 의미 없죠. 밑에 주석, 한 줄짜리 주석, 요건 프로그램 코드. 그 다음에는 여기서 주석이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게 나올 때까지는 다 주석인 거야. 밑에 쭉 주석으로 가고 여기서 끝났죠. 요 블록 통째가 주석이 된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위쪽에 슬래시 하나만 빼버리면 여기서 주석 시작했죠? 자, 이제 별 슬래시까지 시작합시다. 여기서 끝나죠. 그럼 요 블록이 다 주석이 되고 한 줄짜리 프로그램 코드 의미 없는 주석. 이렇게 돼서 요 세 줄이 세트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위에 슬래시를 하나 빼면은 코드 실행 블록이 바뀌어요. 이렇게 색깔 바뀌는 거 보이죠? 이렇게 해서 코드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실행하고 싶을 때 제가 쓰는 주석 장난이에요. 이거 그냥 제가 고안해낸 건데 이거 실무자들 알려주면 되게 좋아요. 자, 요거 3번, 4번. 예, EX234는 아까 봤었던 예제랑 똑같네요. 교재에 있는 예제랑. 그러니까 스크린샷으로 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PDF 교환에 있는 거는 꼭 해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이품은 실습하시는데 11시 반까지 시간 부여할 거고요. 그 다음에 10분 쉬었다가 11시 40분에 다음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품은 조건이 맞으면 실행하고 조건이 안 맞으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덧붙일 수 있는 옵션이요. else라고 하는 구문이에요. 이거는 그렇지 않으면으로 해석하면 돼요. 자, 조건이 참인 경우는 if 블록을 실행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 조건이 안 맞는다라고 하면은 else를 실행을 해요. 선택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3학년 산자라는 걸 봤었어요.
int 타입의 a가 5일 때 int의 b는 a가 10보다 크면 1을 넣고 그렇지 않으면 0을 넣어라 라고 하면은 a가 5니까 지금 조건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요 뒤에 있는 게 b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거를 if else문에다가 연결을 해보면 int a가 5이고 a가 10보다 크면 int b에는 1을 넣고 그렇지 않으면 int b에는 0을 넣어라 라고 재구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3학년 산자는 굳이 처리하지 않아도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타이핑은 좀 더 하겠지. 그렇다고 해서 뭐 코드가 의미상으로 달라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 if else에요. is 코리안이 true다. true. 그러면은 조건이 참이니까 한국 사람입니다가 출력이 될 텐데, 만약에 이 변수를 false로 바꿨다 라고 하면은 false가 true와 같다. 조건 안 맞죠? 그러면 else가 출력되는 거예요. 그래서 is 코리안이 true일 때는 한국 사람입니다. false일 때는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가 나온다는 거죠. if else는 뭐 이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if else 문이에요. 이거는 일단 조건이 여러 개일 때예요. 여러 개의 조건을 나열해서 그중 가장 처음 만나는 참인 조건의 블록을 수행하고 그 이외의 블록은 실행하지 않고 빠져나갑니다. 이만큼이 한 세트인 거예요. 자, else if 블록은 필요한 만큼 나열할 수 있고요. 마지막에 else 블록은 필요하지 않으면 생략 가능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참인 조건이 3차 조건이다라고 하면은 1차 조건을 판단을 해요. 거짓이죠? 2차 조건을 보러 가요. 거짓이죠? 그럼 3차 조건을 판단하러 가요. 참이죠? 그럼 여기를 실행하고 그 밑에 연결되어 있는 블록은 안 하고 간다는 거예요. 자, 가장 처음 만나는 참인 조건을 수행한다는 거에 주목하세요. 자, 포인트가 87입니다. 87이 90보다 크다. 안 맞죠? end예요. end는 전체가 참일 때만 참이니까 일단 앞에 거짓이 나오면 뒤에 건 볼 필요도 없어요. 다음으로 넘어가요. 자, 87이 80보다 크다. 맞죠? 그 다음에 87이 90보다 작고 나갔다. 맞죠? 그러면 여기를 실행하고 연결되어 있는 나머지는 안 보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문제는 뒤에 이 조건은 필요가 없어요. 다. (87이) 90보다 크다. 안 맞죠? 그러면 요 조건이 안 맞으니까 이미 87은 90 이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요 조건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87이 80보다 크다. 조건 맞죠? 여기를 실행을 해요. 아까 제가 강조했던 게 이렇게 구성되면 가장 처음 만나는 참인 조건을 실행한다 그랬죠. 이렇게 재구성했을 때 87이 70보다 크다도 조건이 맞거든요. 그렇잖아요. 둘 다 말이 되잖아요. 근데 이미 앞에서 걸려서 얘를 실행했기 때문에 밑에 건 안 해요. 가장 처음 만나는 참인 것만 실행한다. 그거에 그 중점을 두세요. 출력 결과는 B입니다. 자, if else입니다. 이것도 책에 있는 예제예요. 자, 스코어가 70일 때, 자, 70이 60보다 크거나 같다. 조건 맞으니까 합격입니다가 나오겠죠? 시험 시작, 합격입니다. 시험 끝. 근데 만약에 50이다.
시험 시작, 그 다음에 50이 60보다 크거나 같다. 안 맞죠? 그럼 불합격입니다가 출력하고 시험이 끝날 거예요. 맞죠? 시험 시작, 50이 6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 안 맞으니까 else로 가서 불합격입니다가 출력되고 시험 끝. 자, 이번에는 논리값이에요. 이즈 코리안이 true일 때 true. 대놓고 참이라고 적었으니까 한국 사람입니다가 출력이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앞에 느낌표가 붙었다. true. 그러면은 not true니까 이 괄호 안에 있는 게 결과적으로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else가 출력이 되겠죠. 이즈 코리안이 true일 때, 조건값이 true일 때 변수 자체를 지정하면은 if가 실행되고 느낌표가 붙으면 else가 실행된다. 그럼 false일 때는, 자, 조건에 false라고 적은 거니까 if 쪽은 실행이 안 되고 else가 실행될 거예요. 하지만 느낌표가 붙으면 not false니까 결과적으로 참이 되기 때문에 if가 실행됩니다. 해석에 집중하세요. 자, if, else, if, else. 87. 요거는 아까 제가 코드 변형해서 보여드린 거 그거랑 똑같네요. 요거는 뭐 설명 생략합시다. 설명이 너무 빨리 끝났는데? 자, 스위치 문도 한번 봅시다. 하나의 변수값에 대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나열을 해요. 그리고 그 중에 일치하는 케이스 블록을 브레이크 명령을 만나기 전까지 실행해요. 만약 브레이크라는 명령이 없으면 멈춘다는 뜻이잖아요. 브레이크가 없으면 안 멈추고 다음 케이스 블록도 같이 실행해요. 자, 요거는 요 내용은 지금 안 맞아요. 요 내용은 빼세요. 스트링 타입의 문자열은 스위치문에서 변수로 사용될 수 없다가 원래 정석인데 자바가 버전업하면서 이걸 허용되게 바꿨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디폴트라는 블록이 있는데 디폴트는 일치하는 케이스를 찾지 못한 경우 실행되고요. 필요하지 않으면 생략이 가능해요. 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 어떤 변수를 넣어요. 사실 식도 돼요. 계산식도 돼요. 왜냐하면 계산식도 결과값이 나오니까. 이 괄호 안에 들어간 내용에 대해서 경우에 맞는 수를 찾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경우에 맞았다. 그럼 브레이크를 만날 때까지 실행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차 타입으로 했는데 성적이 비합점이에요. 그래서 이 그레이드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따지면 케이스 A 아니죠? 케이스 B 맞죠? 그럼 브레이크를 만날 때까지 그 밑에 딸려 있는 블록을 실행을 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를 주석으로 막으면 브레이크를 만날 때까지 실행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출력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브레이크가 있으면은 이게 나오는데 브레이크를 주석으로 막으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브레이크를 조절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잘 안 쓰긴 합니다. 아, 그 전에 이거부터. 스위치 문은 if, else if 문으로 대체가 가능해요. if 그레이드가 A일 때 else if 그레이드가 B일 때 else if 그레이드가 C일 때 마지막에 디폴트는 else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 돼요. 그래서 보통은 if 구조를 더 많이 쓰지 요거를 굳이 찾아서 쓰진 않아요. 보통은 if문을 활용도가 더 높아요. 그래서 스위치문은 그냥 해석만 하시고 아마 실제로 구사하는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실제로 참 많이 안 써요. 자, 의도적으로 브레이크를 조절하는 경우. 자, 만약에 A다. 그럼 여기 케이스 만났죠? 그럼 브레이크를 만날 때까지 실행한다 그랬으니까 얘가 실행되죠. B라면 여기죠. 여기도 브레이크 만날 때까지. C라면 여기죠. 여기도 브레이크 만날 때까지. 그러니까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같은 실행을 하고자 하면은 이렇게 케이스를 따닥따닥 붙여놓고 실행 부분과 브레이크를 하나만 공유하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얘가 되죠. 그럼 이것도 이제 if로 바꾸면 if 그레이드가 A 혹은 그레이드가 B 혹은 그레이드가 C 일 때 이걸 하고 그렇지 않고 else. 그러면은 그레이드 이게 A 약점이면은 앞에가 참이고 5원이니까 하나라도 참이면 결과 참이죠. 실행. B면은 여기가 참이니까 나머지 볼 필요 없고 실행. C면은 여기가 참이니까 나머지 거짓이어도 여기 실행. 일치하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호환돼요. 자, 연습 문제는 다음 표시할 거고요. 자, 스위치문. 이거 아까 했던 예제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필기로 보여드린 것처럼 요거랑 밑에 있는 거랑 완벽하게 호환이 된다는 거 코드 같이 넣어놨으니까 한번 같이 맞춰보시고요. 브레이크 없으면 자, 여기서 이제 스캔.클로즈 마지막에 닫아줘야 저 경고 없어진다 그랬죠? 자, 실행했을 때 점수를 입력하세요. 56점. 아이고. 여기다가 56 입력하고 엔터 치면은 입력한 점수 56이고 F 합점입니다가 나와요. 학점을 판단하려고 만약에 56을 입력했다라고 하면은 이걸 10으로 나눕니다. 나누기는 정수끼리의 나누기니까 결과는 정수만 나오죠. 결과가 5예요. 만약에 90점, 96점이었다라고 하면은 9가 나오죠. 이렇게 하면은 90점대, 80점대, 70점대, 60점대에 대한 구간 판정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F학점.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브레이크가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92를 입력하면은 A 약점입니다가 출력이 되면서 브레이크가 하나도 없으니까 밑에 게 다 출력될 거예요. 자, 결과 한번 볼게요. 다 나오죠. 브레이크의 제어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브레이크를 제어했을 때 이거 아까 했던 거랑 똑같죠? 이것도 아래처럼 재해석이 가능하다. 빠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if else부터 지금 스위치까지 봤는데 요거는 스크린샷 드린 걸로 실습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제가 겹치니까 이걸로 실습하셔서 근데 개수가 좀 많네, 그치?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네, 12시 반까지 실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10분 쉬었다가 12시 40분에 PDF에 있는 연습 문제 해설하고 수업 마무리합시다. 자, 이따가 봐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연습 문제로 이제 두 문제를 준비했는데요. 문제풀이 두 개만 이제 같이 리뷰할 거예요. 아마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남는 시간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실습하는 걸로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 자, 요거 이제 아까 나왔었던 그 예제랑 약간 비슷해요. 연령대 구하기인데 일단은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 결과부터 볼게요. 나이를 입력했을 때 본인의 나이를 입력했을 때 이제 요 값을 가지고 당신은 30대입니다 라고 출력을 하고요. 39라고 입력했을 때 그래서 입력한 숫자에 따라서 결과가 요
항목 중에 하나가 나오게끔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입력한 값을 받아야 되고 그 입력 값이 연령대, 즉 구간을 먼저 판정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 이야기했었죠. 어떤 숫자 x가 있을 때, 두 자릿수 x가 있을 때 이거를 10으로 나눠서 몫을 구하면 이게 10의 자리만 가져오는 거라 그랬죠. 거기에다가 다시 10을 곱해주면은 결국은 1의 자리를 버리는 효과가 나요. 자, 그래서 이제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import java.util.scanner 그리고 스캐너라는 형식의 리더라고 하는 개체를 만들고 이 리더를 사용해서 next int라고 주라면은 여기에서 이제 키보드로 입력한 값이 정수 타입의 변수로 저장된다 그랬죠. 입력받는 거는 지금 표시한 하나, 둘, 셋 요거를 세트로 놓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 계속 이제 밑줄 가는 게 좀 거슬리면은 입력 값을 다 받았으면 본격적으로 이제 처리 들어가기 전에 리더.close 라고 하는 구문을 추가해주면은 여기 노란색 밑줄 가는 거 없어진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나이를 입력받은 걸 가지고 이 변수를 10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43이라고 입력이 되면은 목만 취하니까 44가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10을 곱하면 정확히 연령대가 나오는데 단지 그냥 이걸 가지고 경우의 수를 나누기만 할 거면 굳이 10을 안 곱해도 돼요. 자, 어린이 10대, 20대, 30대 이렇게 갈 거면 10을 곱해서 이렇게 나올 거면 그냥 0, 1, 2, 3, 4 이렇게 가도 되잖아요. 자, 각각의 경우의 수에 따라서 이제 출력하는 형태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노년층이라고 구성을 했어요. 자, 괜찮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출력 결과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비만도 구하기인데요. 키하고 몸무게를 입력을 받아서 표준 체중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이래요. 자, 첫 번째 요구사항. 키하고 몸무게. 자, my height 정수형, my weight 정수형. 그래서 자기의 키랑 몸무게를 입력받아서 준비하래요. 자, 그 다음에 표준 체중을 의미하는 더블형 변수가 있는데 이 더블형 변수 이름은 스탠다드 웨이트고요. 이거를 아래의 공식으로 구하래요. 키가 150 이하인 경우는 표준 체중은 신장에서 110을 빼는 거고 키가 151 이상인 경우는 신장에서 110을 뺀 거에다 0.9를 곱하래요. 근데 이게 이제 더블형 변수라고 했더니 그럼 150.5는 어떡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의도가 150 이하인 경우랑 그렇지 않은 경우 이렇게 나누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표준 체중이라는 거를 구하게 되면은 이 표준 체중을 사용해서 현재 몸무게에서 표준 체중을 빼서 다시 표준 체중으로 나누고 100을 곱하면 비만도를 구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게 그 사람의 비만도 값이래요. 자, 그래서 코드를 보기 위해서 일단 입력을 받기 위해서 import 스캐너 만들고 키 my height 그 다음에 reader next int 또 사용해서 my weight 키하고 몸무게 입력 받았어요. 자, 표준 체중하고 비만도는 더블형 변수를 만들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계산 공식에 아까 0.9를 곱하는 게 있었잖아요. 실수. 그래서 결과값 저장할 거를 더블형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한번 봅시다. 자, my height 키가
150 이하일 땐 본인의 키에서 110을 뺀 게 표준 체중. 그 다음에 150일 이상이면은 본인의 키에서 110을 뺀 다음에 0.9를 곱한 게 표준 체중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키에서 110을 뺀 다음에 150 이하는 거의 드물 거 아니에요. 그럼 150 이상이면은 키를 그 키에서 110을 뺀 다음에 0.9를 곱하면은 그게 여러분들 키에서 나와야 될 표준 몸무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슬쩍 암산으로 계산해 보시면 말도 안 돼 싶을 거예요. 이게 좀 많이 가혹해요, 기준이. 그래서 이거 계산하고 이거 예제하고 나면 항상 기분이 나빠. 자, 본인의 몸무게에서 표준 체중을 뺀 다음에 표준 체중으로 나누고 다시 100을 곱하면 결국은 내 몸무게를 표준 체중에서 뺀 게 표준 체중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비만도인데 만약에 이게 20 이하면은 정상이래요. 20 초과이고 30 이하면은 경도, 30에서 50 사이면은 중등도, 그렇지 않으면 고도래요. 근데 우리나라 요즘 사람들 보면은 경도도 사실 드물어요. 거의 아마 요 선에서 나올 거예요. 정상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게 제 키가 185인데 175인데 여기서 110을 빼고 그러면은 65잖아요. 그렇죠? 이걸로 그 65에서 여기에 0.9를 곱하면은 대략 한 50면 나올 텐데 그게 표준 체중이래. 말이 안 되지. 이게 물론 비만도를 구하면은 이제 그 기준값이 확 올라가긴 하는데 이게 표준 체중이 너무 그 옛날 기준이래요. 아무튼 아직까지는 요걸 쓰고 있다라고 하니까 요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오면 되는데 한번 여러분들 실제 각자 수치를 넣어서 계산해 보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거예요. 요거 두 개 실습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1시 10분, 15분 그쯤에 마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수업 내용은 그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자, 각자 실습 진행하시고 마무리 되시면은 각자 자유롭게 퇴실하시면 됩니다. 녹화 이제 끌게요. 수고하셨어요.